was, you remember the width of the windows in the World Trade Center, folks. I think you know, if you were ever up there, they were quite narrow. And in between was this heavy steel. I said, how could a plane, even a 767 or 747, or whatever it might have been, how could it possibly go through the steel? I happen to think that they had not only a plane, but they had bombs that exploded almost simultaneously, because I just can't imagine anything being able to go through that wall. Most buildings are built with the steel is on the inside around the elevator shaft. This one was built from the outside, which is the strongest structure.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도널드 트럼프 2001년이니까 18년 전 목소리네요. 19년 전쯤 목소리. 9.11 테러 있은 직후에 지금 이거는 라디오 인터뷰인데 제가 봤던 거는 팍스뉴스 인터뷰였는데 그 해당 인터뷰가 너무너무 많고 제가 봤던 걸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라디오 인터뷰로 들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9.11 테러의 비행기뿐 아니라 폭약, 밤도 almost simultaneously,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터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구역에 있는 자기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그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거에서는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이트에 가서 쭉 얘기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라디오 인터뷰는 거기 가기 전에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막 그 건물 구조를 설명하면서 아무튼 폭약이 같이 사용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설마 계신가요? 어쨌든 건물을 허물어뜨릴 때 쓴 폭약이 붕괴 직후에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거는 100% 사실이거든요. 트럼프가 이게 2001년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아마 2002년에 인디펜던트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었는데 그 대선 출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무렵에 저런 인터뷰를 전국에 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했다는 거기에서만도 트럼프가 어떤 성격인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그 9.11 쌍둥이 빌딩 터졌을 때 관계된 미국 사람들 명단 리스트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뭐 막 돌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출발을 했다죠.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집권 2년이 막 지난 그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좀 관찰해보고 싶어서 이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도 엄청 궁금하고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제 생각에는 한번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쿠바하고 같이 그리고 또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이티도 잠깐 살펴보면서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원고를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내용이 그래서 상편, 하편 두 편으로 나누어서 녹음을 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은 국내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 그 아랍권 영어 방송이요. 알자지라 여기 시리아하고 중동 문제 제가 볼 때 많이 자주 청취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여기서도 공영으로 영어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모니터링한 내용을 주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하고 유럽은 그 지금 대통령 보고 내려오라 그러고 근데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유엔은 지금 대통령을 또 백업하고 그러니까 후원 정통성을 인정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쪽 저쪽에 미국 언론이 아닌 그리고 유럽 언론도 저는 이제 못 믿겠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자지라하고 중국 쪽 러시아 쪽 입장이 어떤가 이런 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제가 지도를 이거를 좀 펴갖고 필다고 폈는데도 꾸지리 한데요. 죄송합니다. 장비가 너무 진짜 허접하네요. 아줌마다 보니까 정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여기가 미국입니다. 그죠? 여기 멕시코,
그 다음에 여기가 온두라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난민들을 그 소로스가 돈을 대갖고 미국 인권단체들이 여기서 난민들을 캐러밴을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일이 작년에 막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미국령 플로리다 반도고 여기 쿠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턱 밑에.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가 하이티. 하이티가 여기 있고요. 아이티라고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여서 아이티라고 부르다가 또 하이티라고 그랬었는데 이 지도에는 또 아이티라고 돼 있네요. 베네수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죠. 이 정도 지금 이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민 많이 가고 이제 탈출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가 콜롬비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브라질입니다. 국경 맞닿아 있는 국경들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은 이제 쿠바 혁명 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나면 아마 트럼프가 왜 베네수엘라를 쿠바의 푸페 꼭두각시라고 부르는지 그 맥락이 좀 이해가 가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쿠바는 모두 아시다시피 체게바라하고 카스트로가 혁명을 리드해서 1959년에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했습니다. 혁명 이후에 반혁명 쪽 사람들을 1,400여 명을 처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피해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가 1962년 1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쿠바 내용은 구글 검색하면은 나오는 거거든요. 위키피디아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후르시초프 시대였던 소련과 미국이 한편으로는 냉전이 그때까지도 극에 달해 있었잖아요. 근데 61년에 쿠바 사태를 지난 직후부터 케네디가 이제 후르시초프와 협력 비슷한 걸 해보려다가 63년에 암살당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6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미국 군대가 요 플로리다로 탈주해 있던 쿠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같이 해갖고 쿠바에 카스트로를 치려고 쳐들어갔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육군이 먼저 상륙하면 곧바로 미 해군, 그러니까 폭격기들을 실은 항공모함을 포함하는 해군이 이어서 침공에 동참할 것이라고 케네디하고 뭐 약속이 돼 있었는지 미략이 돼 있었는지 그랬었나 봅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제 선제 공격을 먼저 쿠바로 갔던 미국 육군은 해군이 곧바로 공군 폭격기를 실은 해군이 곧바로 따라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케네디는 해군 출전 명령을 안 하고 미국은 그래서 이 침공에서 카스트로에게 패배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쿠바 혁명 그 이후 그때 당시부터 이후로 미국의 CIA가 또 카스트로를 지원했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파다한데요. 이거를 체 게바라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IA는 주로 진짜들만 골라서 암살을 해버리는데 CIA가 67년에 체 게바라를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카스트로는 미뤄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뤄줘서 사회주의가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이제 소련하고 가깝게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냉전 상황을 더 강력하게 연장시켜서 아이젠하워가 퇴임하면서 걱정했던 대로 이제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 군산복합체요. 전쟁을 일삼는 이런 세력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CIA는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독재, 민주주의 그딴 거 하나도 안 가리고 옛날에는 군산복합체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신자유주의 그때 이제 그 신자유주의 이후부터는 군산복합체뿐 아니라 뭐 조지 소로스, 아마존, 구글 이런 글로벌 엘리트들 뭐 이런 살상 자본들에게도 충성을 바친 그런 조직이니까요. 아무튼 케네디가 이런 CIA의 작전에 말로는 그러겠다고 하고 뭐 뒤통수를 친 것 같은 이런 형국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케네디는 혁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혁명은 우리가 한 촛불혁명, 평화혁명 그런 거 아니고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러시아 혁명, 쿠바 혁명 같은 반대 세력을 완전히 엄청 많이 잡아 죽이고 피를 보는 그런 폭력적인 사변을 말하는 건데요. 어쨌든 케네디는 사회 경제 상황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길이 아니고 잘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미국을 좀 제대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죠. 뭐 그래서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쨌든 케네디는 63년에 암살을 당하고 군사복합체가 통째로 정권을 먹어버린 미국은 그 다음 해인 1964년에 통킹만 사건을 가짜로 조작해서 일으키고 그거를 빌미로 베트남전에 참전합니다. 63년에 또 한 명의 진짜가 암살당했잖아요. 말콤 엑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한 진짜는 아니었던 마틴 루터 킹은 진짜로 진짜가 되려는 그런 조짐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던 1968년에 또 암살당했습니다. 어쨌든 쿠바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계속 제국주의인 미국의 턱 밑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CIA와 군사복합체가 공식적으로는 카스트로에게 적대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그의 장기적인 집권을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는 얘기도 엄청 많이 되고 있고요. 그가 집권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가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그 사회주의라는 그 군산복합체의 공공의 적 이거를 유지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산복합체와 글로벌 엘리트가 세계를 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카스트로의 쿠바 역시 하나의 알박이 뭐 지구 전체를 진영 논리로 이쪽 저쪽을 운영하면서 긴장과 갈등을 지속시키기 위한 그런 알박이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요,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였냐 하면은, 이제 그 남미, 북미 그 큰 대륙 전체에서 석유 매장량과 산유량이 본래 이제 옛날에 최고 수준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자지라 방송의 올해 1월, 2월, 특히 2월 달 다큐 뭐 인터뷰 등등에서 얘기한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농업 생산물이 주축인 나라였는데, 이전에 제국주의 시대 때,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는 대륙 전체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런 유럽 해상 국가들의 식민지였잖아요. 북미는 미국하고 프랑스였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권 세력을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집권 세력을 물려받은 기득권 세력이 그 이제 석유, 농산물 이거를 꽉 잡고 일반 국민들은 엄청 가난하고 교육, 의료 이런 기초적인 사회보장시설 이런 거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계속 이제 살다가 1998년에 차베스가 일반 국민,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엄청 혁신적인 입장을 내걸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권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차베스가 2004년, 2005년 당시에 그때는 유가가 최고치를 석유값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던 이때 쿠바를 방문해서 카스트로를 만나고 그러고 이제 자기 나라의 정유회사들, 사기업이었던 정유회사들과 농업의 주요 부문들 이런 것들을 강제로 국유화하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유화를 하고 당시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농업은 좀 방치하고 오로지 석유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밀어서 석유를 수출해서 번 돈으로 의약품 등등의 생필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그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수출의 95%가 석유 수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진짜 석유 의존 국가죠. 그러면서 이제 석유 수출로 번 돈을 전 국민의 교육, 의료 이런 부문에 그러니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러는 거에 쓰는 정책을 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알자지라 대담 인터뷰 등등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게 외부적으로 표방했던 차베스의 정책들이 말처럼 성공가도를 달리고 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돈 다 어디 갔냐 이런 질문들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차베스가 국내에서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지금은 멕시코지만 그때 당시에 주요 마약 제조국이었던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과도 손을 잡았었다는 이런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다큐에도 나오고. 그렇게 음모적인 방법으로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2013년까지 그러니까 국유화한 석유 산업만을 주로 키우고 이렇게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수행을 하기는 했나 본데 차베스 시기에 사라져버린 국가의 그 돈이 액수가 너무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담 인터뷰 이런 거에 출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무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저 들으면서 엄청 놀랬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근데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베스를 이어받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미국이나 BBC 같은 거였으면 제가 안 믿었을 텐데 알자지라에서 그러니까 참 어쨌든 차베스를 이어받은 마두로도 차베스가 이제 자기 부통령이었던 마두로를 그냥 승계자로 지목을 한 거였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도 알자지라에서는 대체로 비판하는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부패만 이제 계속 쌓으면서 사망한 차베스만 찾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가 그러니까 무슨 새가 울면서 날아가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차베스의 영혼이 자기에게 오는 걸 느꼈다. 뭐 이런 말을 막 하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2013년 마두로 시기에 들어서서부터 이제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고 특히 유가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오바마가 시작했던 경제 제재가 이제 트럼프에 들어서면서 더 강화되면서 그나마 수출도 막히고 막 이러면서 국가의 기반 근간이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 정도로 뭐 그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보면은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상편에서 말씀드리고요. 후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본 러시아 영어 방송에서 보여준 차베스 인터뷰하고 중국 관영 이런 것도 해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